안녕하세요. 장준호 교수입니다. 장자크 루소는 자신의 저작 사회계약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자유는 인간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고자 합니다. 하지만 자유란 무엇일까요? 민주시민교육에서 자유는 항상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근본적 가치입니다. 오늘은 자유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주주의 교실 공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서울대 김주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숙명여대 오수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선거연수원 이종희 교수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자유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논의의 순서는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우선 일상에서 자유의 의미를 알아보고 그 다음 철학적 의미에서 자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와 민주시민교육과의 관련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자유는 어떻게 이해된다고 보시는지요? 김주영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자유라는 것이 사실 이제 철학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또 각자가 나름의 관념을 가지고 삶의 경험 속에서 또 풀어낼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지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일상적인 자유에 대한 이해가 어떻다라고 규정을 하기보다는 한 두 가지 정도 짧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 논의를 조금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은 어떤 개별적인 선택이나 그 행위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시선을 확장을 해가지고 좀 지속적인 상태 같은 것들로 한번 또 생각해 보면은 이제 자유에 대한 사고가 좀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유라는 것을 어떤 낱개의 선택이나 행위에 좀 주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긴 상태를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한 가지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만 묻지 말고 자유의 조건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의식주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어렵게 성장을 하고 또 썩 안정적이지 못한 직업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그래도 그 직업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 그 스스로 선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책임도 스스로 져라,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한 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우리가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유의 조건이라는 거를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것이 또 좁은 의미의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맥락과 배경에 대해서도 또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지점이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정도 생각을 좀 덧붙여 보고 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김주영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유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더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유를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자유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오수훈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인권이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뭐 문화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학생들은 그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 인권이 뭔지 뭐 이런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탐색하거나 그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자기의 경험 중에서 어떤 하나의 이제 그 과거의 기억 하나 떠올리고 그때의 상황을 그 개념에 맞춰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보통의 경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지영 교수님처럼 그 자유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도 일단은 자기의 경험에 기초해서 자유를 원하는 대로 하는 거,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게 보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반 사람들은 자유를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것,
이 정도 선에서 자유를 좀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경험상. 예.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종희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저도 거기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자기가 원하는 데 말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 것도 자유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유는 어떤 정치체제나 아니면 사회체제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전부 인권적인 그런 권리라고도 이해를 한 시절이 있었었죠. 네, 거기서 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자유권 이런 개념은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자유의 개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평등이라든지 정의의 문제와 함께 상당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어서 민주 시민 교육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그렇게 다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모순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자유는 좀 모순되고 어렵다 뭐 이렇게 느낄까요? 그럴 수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독일 교수하고 논쟁이 붙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그 마스크 착용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마스크를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권유 정도가 아니라 또 강제적으로 착용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도 좀 잘 실현이 되고 있는 편인데 유럽의 케이스는 많이 다른 편이죠. 문화적 환경이 또 다르죠. 마스크를 받아들이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유의 개념이 공동체의 이익과 이 서로 상충되는 그런 지점이 생기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모순과 갈등도 같이 수반되는 개념이 아닌가라는 하두를 던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좀 진행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그 자유의 깊은 뜻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철학 내지는 이제 사상적인 사상사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유는 근대 이후에 좀 더 구체화된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대 이후에 인류의 삶 속에서 이제 자유는 굉장히 근본적인 가치로서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이제 근본 원리가 되었는데요. 김지훈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 17세기 영국의 토마스 홉스의 사상에서 자유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좀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홉스는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또 어떤 자유를 제시를 했나요? 네, 사실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홉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상당히 적절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배경도 그렇지만은 홉스가 제시한 자유 개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자유 개념과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홉스의 그 유명한 리바이어던이 출간이 된 것이 17세기 중반인데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17세기는 이 긴 내전과 종교전쟁 등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이고 혼란스럽다라는 단어로 사실 다 담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그런 맥락을 생각을 하면 홉스가 어떤 질서나 안전이나 평화의 문제 같은 것들에 이렇게 집착한 이유를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홉스가 이런 무질서, 그런 혼란과 내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정치 질서의 원리 같은 것들을 구성을 해보겠다고 사실 굉장히 야심찬 시도를 한 것인데 거기서 아주 파워풀하게 제시하고 있는 자유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자유 이해에도 등장을 하지만 바로 이제 홉스의 그 저작들을 보면 자유라는 것이 바로 외부의 간섭 내지는 이제 외적인 제약이 없는 상태로서 굉장히 이제 명징하게 개념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철학사, 지성사에서는 이걸 보통 그 소극적인 자유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제 그것과 좀 대비를 시켜서 자기 실현이라든지 자아 완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유의 의미를 찾는 거를 좀 이제 적극적인 자유 이렇게 대비를 시켜서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보면 홉스가 말하는 자유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사적인 개인의 자기의 선호나 삶의 계획 같은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자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 내용이 조금 빈약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또 충분히 이해할 만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홉스의 문제의식을 풀어보면 이런 거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치의 첫 번째 가치로 추구하게 될 경우는 이게 사실은 사람마다 이해하는 내용도 다 다르고 또 실체가 불분명할 수도 있고 오히려 논쟁과 분란을 더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빼고 좀 최소한도 아니면 이제 최소주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각자가 자신의 삶의 계획 같은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제약이 제거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또 나름 이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 있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홉스가 굉장히 그 근대적인 사상가이고 또 이 홉스의 문제의식이 우리한테도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좀 반론을 좀 하자고 보면 그 홉스가 이렇게 외적인 제약이 없는 개인의 어떤 그 의지의 추구라 그럴까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사실 홉스가 상정한 어떤 자연 상태에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국가에서도 그게 국가가 이미 만들어지고 나서도 그러니까 이론에서요. 이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는 조금 더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좀 억압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홉스가 어떤 그 정치 권력을 전제하는 맥락에서 자유를 이야기를 할 때 주목하는 게 바로 법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내지는 정치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뭔가를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걸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제약이라는 것이 대체로 이제 법 내지는 아니면 뭐 도덕적인 판단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법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리바이어던 책을 보더라도 이 자유라는 것이 바로 그 법이 침묵하는 영역이 넓은 의미의 이제 자유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홉스가 말하는 자유 개념이 일종의 그 무정부 상태 같은 것들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공동체에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또 반드시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은 홉스도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법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그 선택의 여지 같은 것들을 충분히 남겨두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홉스를 그 절대주의 사상가로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절대 주권의 사상가는 맞지만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전체주의적인 의미의 그 절대주의 사상가라고 반드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법을 어디까지 규율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사회 안에서 이제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홉스 이후에 이제 로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홉스의 사유를 이어받으면서도 나름대로 그 홉스의 자유에 대한 관념이랄까 내지는 이제 정부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은 다른 결의 시각을 제시를 했는데요. 로크는 또 어떻게 자유를 봤을까요? 지금 장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생각보다 홉스와 로크 사이의 그 연속성이라고 그럴까요? 공통되는 지점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차이점을 부각을 시켜보자면 한 두 가지 정도를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이 로크의 정치적인 저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freedom from absolute arbitrary power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이거는 사실 그 홉스한테서는 좀 찾기 힘든 그런 문제의식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로크는 이 자유의 조건으로서 권력의 타락이라든지 지나친 집중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법치라든지 권력 분립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로 이렇게 아니면 이제 저항권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로 연결되는 것을 우선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은 그 로크에 대한 논의에서 조금 덜 주목을 받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로크가 말하는 자유 개념이 굉장히 사실은 강한 신학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크가 우리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자유롭고 평등한 이유가 우리가 모두 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은 그 전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도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종이라고 표현하죠. 그것과 똑같을 수가 없고
이 신의 뜻, 그러니까 모두의 공존과 평화와 보존을 명령하는 그런 신의 뜻, 그것을 이제 로크가 자연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제약 한에서 우리가 이제 행위하고 사고할 수 있는 영역을 남겨둔다라는 그 지점도 또 이제 한 가지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크는 굉장히 인간이 합리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이성의 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성의 힘으로부터 자유가 확보된다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김지원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홉스는 법률 하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걸 추구하는 그런 행위를 어떻게 보면 자유라고 본 것 같고, 그리고 로크는 저항권과 더불어서 좀 타인과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면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합리적 능력?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좀 그 자유를 개념화시킨 것 같은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루소도 자유에 대해서 생각했던 굉장히 위대한 사상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이제 로크와 홉스하고는 좀 다른 의미에서의 자유를 얘기한 것 같아요. 루소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루소는 홉스하고 로크를 비판하면서도 많은 부분 그들의 사상을 이제 받았는데요. 일단 루소의 자유를 이해하려면 의지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의지는 루소의 설명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물이나 사람을 인식할 때, 자기에게 이제 주는 즐거움 또는 자기에게 얼마나 적합한지 또는 자기가 가진 행복이라든가 완전함이라든가 이런 관념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물이나 사람을 추구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루소는 그 의지를 그 선택하는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선택하는 힘이 루소는 홉스와는 달리 신이 부여한 또 하나의 인간에게 독특하게 부여한 뭐 선물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동물들도 어느 정도 이성이 있거든요. 이성이 있지만 동물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자연의 법이랄까 이것을 벗어나서 선택을 하지는 못하는데,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벗어나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하는 힘, 추구하거나 거부하고 하는 선택하는 힘, 그 자체를 루소는 자유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소에 있어서 자유는 의지의 자유, 그래서 다른 말로 자유의지와 거의 동일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선택하는 힘이라는 게 예. 기존에 우리 홉스나 로크가 얘기했던 그런 자유하고는 다른 겁니까? 일단은 홉스하고 루소가 외부의 방해나 강요가 없는 상태를 자유로운 상태라고 얘기를 그럼 했거든요. 약간 소극적, 아까 김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극적 자유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루소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선택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규칙을 만든다라는 의미에서의 좀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를 얘기한 겁니까?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비교하자면.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자연인이 로부터 이제 루소는 이제 사유를 조건적이고 가설적으로 이제 추론을 해서 자연 상태의 자연인이 있고 그 자연인이 가진 자유가 뭐냐 이거를 추론한 결과가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연 상태의 자연인은 일단 사회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방해나 강요는 뭐 천재지변이랄까 이런 거 외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루소는 좀 이게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공동체 사안에 대한 참여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안에서의 자유 실현도 루소는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예. 뭐 루소는 한 번 떠나온 자연 상태로부터 한 번 떠나온 뒤로는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루소가 제시한 그 자연 상태의 자연인이 가진 능력으로서의 자유, 의지는 사회 상태에서는 뭐 자연적 자유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 사회 상태에서는 그 자연적 자유를 충분히 향유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사회 속에서 태어나니까요.
장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롭게 태어나지만 도처에서 사슬에 묶여 얽매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회 상태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 상태를 벗어나서 사람이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자연인이 가진 그 자연적 자유는 사회 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 외부의 강요나 방해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가 가진 모순이랄까 딜레마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을 들어보니 루소는 이제 스스로 뭔가 선택하고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좀 책임지고 복종해 나가는 스스로의 어떤 자기 입법화라 그럴까요? 그런 측면과 또 공동체의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 좀 직접 참여하는 그런 행위를 좀 자유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자유의 최종적인 형태인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네. 이제 개인의 자기의 삶을 위한 자기의 능력으로서의 자유를 행사하는 네. 거가 네. 일단 보장이 돼야 일단 보장이 되고. 그래야 이제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회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하고 그 갈등 관계에 있을 수 있으니까 홉스가 생각한 것처럼 투쟁 상태에 있을 수 있으니까 사회 상태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사회 상태에서 부과되는 법이나 도덕과 자기가 가진 이제 자유하고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그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되어야만 어떻게 보면 사회 상태에서의 이제 시민도 자연 상태의 자연인과도 같은 그런 수준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겁니다. 루소 이후에 이게 루소 방금 전에 우리 오 교수님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사실은 이 칸트가 루소로부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사회적 삶에 대한 필연성 그리고 자기 입법화 뭐 이런 부분들의 아이디어가 사실 루소로부터 이제 칸트에게 전해지고 칸트가 좀 더 깊이 사유한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계화시키고. 그런데 칸트에게 있어서 자유란 무엇이었을까요? 칸트 자유를 얘기하자면 우리가 칸트의 묘비명을 한번 들여다볼 묘비명이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칸트 묘비명 아시죠? 한번 독일어로 읽어 주실래요? 제가 독일어를 읽은 지 오래됐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Zwei Dinge erfüllen das Gemüt mit immer neuer und zunehmender Bewunderung und Ehrfurcht. Je öfter und anhaltender sich das Nachdenken damit beschäftigt, das bestehende Himmel über mir und das moralische Gesetz in mir. 저는 장준호 교수님 뵈면서 늘 현대판 플라톤이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대판 칸트로 바꾸기로 하겠습니다. 현대판 칸트요? 네네. 예,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 위에 별이 반짝이는 하늘은 자연 법칙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의 도덕률은 도덕 법칙, 독일어를 번역을 하자면 도덕 법칙이라고도 가능하고 도덕률이라고도 가능을 한 거죠. 근데 도덕률이라는 거는 해야 한다는 거죠. 보편적인 그런 규정이나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해야 한다는 거는 졸렌을 의미하는 거예요. 독일어로 졸렌을 얘기를 하는데 해야 한다는 거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를 하고 있죠, 사실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자유의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유의 개념 속에는 우리는 그것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가 전제되지 않는 도덕률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자유는 도덕률을 존재 근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도덕률은 자유의 인식 근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칸트가 활동하던 시절에 사실상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무엇일까요?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 네,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가치가 자유, 박애, 평등이었죠.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칸트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자유를 추구했던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칸트의 자유의 개념은 현상계에서 예지계로 넘어가는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칸트의 삶을 들여다보면 자유를 추구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좀 정리를 하면 그 칸트에 따르면은 그 아까 이렇게 도덕률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덕률을 스스로 구성을 하는 거죠. 칸트가 스스로 네. 이제 구성을 하고 그 도덕률에 따라서 행위할 수 있는 자율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렇죠? 또 그러한 자율성의 발휘가 바로 자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루소의 맥락하고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우리들이 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칸트가 얘기한 그 자유가.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칸트가 살았던 시대에,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에서 이제 19세기 초반의 그 상황을 보면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개인의 사적 공간의 어떤 중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이 좀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기능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국가는 개개인이 안전하고 즐겁게 살게 해주는데 거기에 있어서 그 역할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꽁스탄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대의 사람들은 사적인 즐거움 속에서 안전을 향유하려고 했고 이러한 사적 즐거움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자유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칸트 이후에 이제 헤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 홉스나 로크나 루소나 이제 칸트까지의 전반적인 어떤 철학의 흐름들을 좀 정리해내는 그런 철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헤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유에 대한 개념에도 좀 종합적인 의미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헤겔 같은 경우에 그래서 헤겔은 자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자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있음. 내가 타자와 더불어서 공존할 수 있을 때 관계 속에서의 그러니까 헤겔은 관계의 필연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테네 시대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사유했던 그 인간의 공동체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헤겔의 사유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관계성 속에서 확보되는 자유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통이 이제 루소나 칸트에도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세기 헤겔까지 왔고 그 이후에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하나 아렌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행위 요거를 이제 자유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 아렌트. 오승훈 교수님 어떻습니까? 조금 변화가 있을까요?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식의 그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의미를 하나 아렌트가 사적인 영역에 함몰되어가는 20세기 초에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공적 영역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좀 강화하려고 그런 자유 개념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지점이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하려고 하는 교육 문제와 민주시민 교육과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김주현 교수님, 그 저희들이 근대 이후 지금까지 이제 자유의 개념 쭉 흐름들을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공화주의적 자유 논쟁이 있었습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이 논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공화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요즘 꽤 한국 사회에서도 널리 통용이 되고 있는데 공화주의라는 것 자체가 워낙 긴 역사를 가진 어떤 사유의 전통 또 실천의 전통이기 때문에 공화주의가 바로 이것이다 일단 이렇게 딱 집어서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분류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신아테네적인 공화주의 그리고 신로마적인 공화주의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전자 같은 경우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라든지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시민윤리, 시민들의 덕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요즘 조금 더 많이 논의가 되고 주목을 받는 거는 요것과는 조금 이제 결이 다른 신로마적인 전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적극적인 정치 참여 이런 것보다는 비지배의 자유, 이제 non-domination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심적인 그 내용으로서 등장을 하는데요. 그 비지배라는 개념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아마 그 맥락에서 이제 어떤 기여가 있는지를 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배와 그 간섭이라는 개념을 한번 구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홉스의 자유 개념을 이야기를 하면서 외부에서의 간섭이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로 상정하는 거를 봤었는데, 사실 이제 그 오늘날 공화주의자들이 들고 있는 그 요 간섭과 지배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이제 그 흥미로운 예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비로운 주인을 가진 노예의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주인이 이 사람을 노예를 때리지도 않고 먹을 것도 잘 챙겨주고 일도 너무 많이 시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외적인 간섭이 그렇게까지 많은 상태가 아닐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을 보고 이 노예를 보고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의 그 외적인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라는 건 굉장히 이제 취약한 것이죠. 이 주인이 마음만 바꿔 먹으면 얼마든지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런 의미에서의 이제 비지배를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지배를 행사하는 주체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사실 한 나라로 따지면은 외세 내지는 아니면 국내에 있는 뭐 독재자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정의롭지 못한 법에 의해서 지배가 행사가 자의적인 지배가 행사된다든지 아니면은 이 좋지 못한 어떤 위계질서 사회 뭐 이런 문화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제 다양한 어떤 공적 사적인 관계에서의 이런 자의적인 권력의 행사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렌트의 사유, 또 공화주의에서의 자유 논쟁,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유는 좀 사적인 영역에서의 자유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좀 근본적으로 이제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이 공적 사안에 대한 참여, 이 부분이 굉장히 자유 실현에 있어서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이제 교육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참여를 잘 하려면 나름대로 역량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유의 실현과 민주시민 교육이 이제 서로 결합되는 지점은 바로 이제 정치에 대한 참여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종희 교수님 어떻습니까? 정치 참여에 필요한 시민 역량을 길러주는 민주시민 교육을 그동안 쭉 실시해 온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의 형식에 있어서도 상당히 자유로운 측면들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고 점점 발달하는 정말 진화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강연 콘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선거연수원에서 이제 10분 정도 이렇게 누구나 참가해서 강연을 하도록 하는데 정말 자유롭게 다양한 포맷으로 해서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떤 식으로 강연을 하냐 하면 그냥 기존의 강연이 아니라 메시지를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어요. 그런 것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예를 들더라도 우리는 선거연에서 장만 마련을 해주고 정말 거의 83개 단체였죠. 이렇게 참가를 해서 자유롭게 포맷도 구성을 하고 자유롭게 주제도 선정을 하고 자유롭게 자기들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유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민주시민교육의 형식의 측면에서도 자유로운 참여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선거연수원이 쭉 민주시민교육을 해오면서 그 교육의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자유의 형식 이런 부분들, 이렇게 표현의 자유랄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발휘되게끔 이렇게 민주시민 교육을 해왔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훈 교수님, 예. 루소의 사유에는 교육과 자유라는 가치가 깊이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루소의 사유에 좀 따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통제된 자유를 함양하는 겁니다. 잘 통제된 자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덕의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절제라는 덕입니다. 근데 그 절제가 자유의 절제인 거죠. 그래서 루소는 이제 중농주의, 중상주의, 17, 18세기 중농주의, 중상주의가 발흥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국가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뭐 경제적인 영역이지만 사적인 영역에서 좀 놔둬라, 우리 원하는 대로 하자. 이제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됐다면 루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임적 자유에 대해서 루소는 상당히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제된 자유를 함양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 덕을 함양하는 것. 그 덕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또 정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참된 지식인지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능력을 함께 수반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주현 교수님, 저희 헌법 질서에도 이제 공화국에서의 자유 실현이라는 가치가 반영이 돼 있는데요. 대체로 공화주의에서도 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론리의 사유에서도 보면 그 안에서 이제 공화주의를 잘 실현시키기 위한 시민 역량의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화주의적 자유 실현에 왜 교육이 중요하며 또 민주시민 교육은 시민에게 어떤 역량을 길러줘야 할까요?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아까 이제 루소의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오늘날 공화주의자들이 아까 뭐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 민주주의라든지 아주 적극적인 시민들의 덕성 반드시 거기에 기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치라든지 헌정 질서, 뭐 견제와 균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들한테 너무 많은 거를 이제 요구를 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유 개념을 오늘날 맥락에 맞게 업데이트 시키려는 노력이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너무 강하지 않은 의미의 비지배의 자유를 실천을 하고 실현을 하고 또 지속을 시키는 것도 사실은 시민들의 어느 정도의 관심이나 참여 아니면 이제 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 이런 것 없이 이제 유지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거는 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민을 길러내는 게 바로 또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의 맥락이기도 하고 공화주의자들이 또 대체로 이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 조건으로서 비지배 뭐 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유의 조건이기도 하고 또 자유의 상태이기도 자유의 한 거죠. 상태이기도 그러니까 이제 하고요. 이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내가 선택하는 이제 그 영역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이제 삶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아까 이제 노예의 그 예도 그렇지만은 네. 그거는 이제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사회 전체로 놓고서도 또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사회 특히 이제 미디어와 디지털이 다변화되면서 새롭게 생겨난 고민도 있습니다. 자, 이 통신의 자유와 규제 사이에서 딜레마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도 있는데 또 규제를 해야 되는, 통제를 해야 되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절제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그런 어떤 역량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 이제 이런 상황, 새로운 어떤 이런 그 경향들 앞에서 직면해서 어떤 교육을 좀 해야 되고 어떤 그 역량을 좀 길러줘야 되는지 참 고민이 되거든요. 이종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어려운 문제죠. 어쩌면 사회 변화에 우리 민주시민교육이 조금 한 발짝 늦게 다가가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유와 규제 문제에 있어서는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서 센터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라든지 인터넷 언론사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성숙한 시민성이 먼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 시민 교육에 있어서 끊임없이 정말 인내력을 가지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그런 민주 시민교육,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다문화 사회, 디지털 사회, 여기에 부응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콘텐츠들도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 주변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민주 시민 교육의 방향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제 그 시민의 성숙성, 이제 이 부분이 사실 그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야 되는 다양한 방법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여전히 고전적인 측면에서 시민성, 성숙성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두 분 교수님들께서 이제 정치 철학을 하셨으니까 인간에게 있어서의 성숙성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자유를 향한 성숙성이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자유를 그만큼 자유의 역량 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성숙한 걸까요? 인간은? 오 교수님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진 자유를 실현하려고 할 때 그 근거가 얼마나 참된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그거는 합리화된 자유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근거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성이나 지식. 근거가 굉장히 주관적인 근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자면 나쁜 행위를 하는데 근거가 분명하면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걸 자유라고 할 수 있느냐? 근거가 분명한데 그런 네.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루소의 얘기를 먼저 하면요. 인간관계의 평등성을 기준으로, 이제 그게 근거가 되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내가 하려는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려는, 내가 행동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억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굉장히 루소다운 접근이네요. 그래서 루소는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인간관계의 평등성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휴머니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호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자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아까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에 의해서 모든 이제 관념들 이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참된 걸 찾는다 하지만 뭐 플라톤이나 신이 아닌 이상 무엇이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얘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도 그에게는 참이다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나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평등성과 인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근거가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성찰을 해야 되는 이제 그 두 가지 정도를 뭐 민주시민이라면 함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타자에 대한 존중과 또 다른 의견에 대한 존중, 그 다음에 가감없이 서로 이렇게 다른 의견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또 부딪히면서 그렇지만 존중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이 좀 성숙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종희 교수님,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측면을 꼽고 싶어요. 먼저 사회 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정치 문화적인 측면과 법적인 규제의 문제로 크게 꼽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사회가 정말 많이 변하고 있죠. 그 사회의 변화 속도에
우리가 디지털 사회, 다문화 사회, 이렇게 뭐 요즘에는 갈등 사회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인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이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연구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고요. 정치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상 표현의 자유가 SNS나 아니면 뭐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확장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매체도 정말 다변화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그렇지만 이런 매체들이나 정치적인 이런 매체를 통한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의민주주의에 조금은 또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의 의견과 그리고 공동체의 이익이 상충하는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이제 그런 제도적으로 정치 문화적으로 대의민주주의가 위협받지 않고 조화를 찾을 것인가의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법적인 규제의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포털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 언론사 이런 부분들을 교육도 하고 연구도 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할 수가 있겠죠.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개인적인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아까 일상에서의 어떤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의견뿐만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이제 다양한 사상가들이 사유했던 자유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세 분 교수님들이 개인으로서 생각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물론 이제 그 의견이 이제 자기 경험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철학적인 매력 또 추구하는 어떤 나만의 추구하는 어떤 자유의 의미랄까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그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자유 뭐 짤막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세요? 우리 오 교수님? 어려운 질문이. 오늘 많이 느끼셨어. 제가 이제 항상 어려운 질문만 해서 하시는 네. 것 같은데 네.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침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것. 굉장히 그것입니다. 평범하네요. 그것이 자유다. 자유다. 우리 김지훈 교수님? 네. 역시나 또 이제 어려운 질문이어서 막 빨리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고민하느라고 쉽지가 않은데 자율로서 자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굉장히 칸트적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이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또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것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거는 또 분명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거를 직접 이야기해주고 이제 가르쳐주는 것이 과연 아이에게 학생들에게 좋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렇게 배워갈 수 있게끔 그런 여건과 조건 그리고 이제 일종의 훈련이라고 그럴까 그런 이제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텐데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또 그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 또 스스로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고 또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게 그냥 어떤 칸트를 읽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삶의 현장에서 이런 말씀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셨지만은 구체적인 이렇게 자라나고 교육받고 또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계속 배우면서 다듬어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역량이 또 자율이고 또 자유이고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정희 교수님 어떻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자유롭기 위해서는 도덕률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도덕률이 바탕이 돼야 된다. 타인에 대한 어떤 존중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세 분 함께해 주신 교수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자유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역량을 마음껏 실현시켜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열린 민주주의 교실 공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